네, 오늘 정현우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소멸하는 밤 현대문학 라이브 북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6시 30분이고요. 1시간 정도 함께 시도 읽고 그리고 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낭독 중간중간이나 대화 중간중간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시집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감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또 답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현우 시인의 소멸하는 밤 이번 시집은 첫 번째 시집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 뒤에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총 41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참 기대하면서 정현우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을 기다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집을 읽고 또 정현우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 슬픔이나 어둠의 가장 밑바닥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둠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어이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을 건져내곤 하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저도 시집을 읽으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현우 시인은 어떤 울음의 직전의 순간까지 시를 끌고 가서 그 울음을 어떤 기도 혹은 질문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를 통해서 울음을 건너서 다시 그 기도를 한 편의 노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둠과 슬픔 가운데서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화면이 꽉 찬다고. 유고 시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정현우 시인이 첫 시집 이후에 2년 동안에 에세이집도 발간하시고, 그다음에 음반도 내시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근황 소개. 네. 21년에 첫 시집을 냈고, 그 다음에 산문집을 냈고, 그리고 22년에 또 산문집이 나왔고, 23년에 두 번째 시집이 나왔거든요. 그 짧은 2년 동안 창작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신 건데. 맞아요. 2년 동안에 되게 많은 것들을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쓰기만 했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같이 겹쳐가지고 뭔가 낭독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캔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쓰고 산책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저는 집에 있으면 보통 잠만 자는데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를 보거나 시간을 소모하는 편인데, 어떻게 또 그 시간들을 창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동력이 또 궁금합니다. 제가 운동을 좀 루틴으로 삼고서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이요. 네, 라디오에서 어떤 스님이 마음은 가라앉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지 그 가라앉는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면 나에게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운동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게 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좀 루틴으로 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우울할 때나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천천히. 그러면서 그 시를 쓰다 보면은 호수 시인님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되게 엄청 잘 쓴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약간 쓰레기통에 넣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롤러코스터를 매번 있어요. 그래요? 매번? 그런 거 보면은 참 예민하기 때문에 시를 쓰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픔과 예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런 루틴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것들을 뭔가
눈을 뭔가 시각을 좀 뭐 넓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창작의 동력이라고 얘기하면 뭐 슬픔, 이별, 뭐 결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랑 이런 것도 얘기할 텐데 운동이라는 답변 그래서 처음 들어봅니다. 시 창작의 동력이 운동이다. 이거는 굉장히 네. 특이하면서도 이제 설득이 되는 저도 운동을 늘 해야겠다고 결심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와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와 소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어떠신지 어떻게 다른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첫 시집은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 라는 그쵸. 시집인데 뭔가 첫 시집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저랑 신한 시인이 첫 시집 준비할 때 그 기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때의 기분을 많이 만끽하고 즐겨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만끽을 하셔야 되는데 작품만 쓰시느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시집 때는 뭔가 뭣도 모르고 뭔가 혼돈의 바구니에서 냈던 것 같아요. 첫 시집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도 잘 맞아요. 모르겠고. 그래서 첫 시집이 그렇게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그렇죠. 사랑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받았죠. 맞아. 굉장히. 이래도 되나?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코로나 시대와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신없이 지내다가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할 때는 뭔가 정제된 느낌. 슬픔을 뭔가 빛으로 되게 정교하게 깎아내는 느낌이었어요. 그 두 번째 시집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은 약간 좀 치기 어린 시들도 있고 좀 이렇게 파토스가 되게 강한 시들도 많고 그게 또 첫 시집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시인들도 사실 통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첫 시집만의 그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집은 그러면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제 감정들을 맞아요. 네. 다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편의 시를 낭독을 청하여 듣고 또 함께 혼돈의 바구니 댓글 저 남겨주신 은사님이 오셨네요. 운동하는 시인. 네. 일단 첫 번째 시를 청해 네. 듣고 그 다음에 네. 시를 들으시면서 남겨주시는 댓글들로 또 대화리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읽으실 시는 어떤 시인가요? 첫 번째로 네, 빛의 다락.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56페이지를 보면 빛의 다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네. 빛의 다락. 더 눈을 감고 있고 싶어. 솔방울은 밤의 살갗에 쌓아올린다. 다락으로 떨어지는 빛. 몸을 휘감는 잎사귀 소리를 더 듣고 싶은 밤. 창가에 내가 키우는 식물들은 너무 늦게 온 빛을 빨아올린다. 그림자를 입은 예언이 발각되도록. 그러니까 꿈은 꿀수록 왜 슬픈 거야? 슬픔은 왜 허락받을 수 없는 거야? 미안해. 아니 미안해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죽은 엄마의 꿈을 꿨어. 나는 엄마를 내려다 보았고 작은 소녀, 거대하게 움직이는 은빛의 나팔들. 더는 눈에 젖지 말라고 안으려 해도 안을 수 없는. 엄마는 추워 보이지 않았지. 맨발로 서 있었는데 더 이상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나는 다락에 누워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떠올리고 엄마는 물 위에 쓰러지는 숲을 걷는 시간들. 새들의 눈을 따라가면 이상했어. 엄마의 집에는 엄마가 없어서 새의 깃을 붙잡고 구름 위를 날아오를 때 엄마는 한없이 작은 점. 다시 자라나고 싶지 않을 작고 단단한 씨앗. 긴 울음을 건너 머지않아 올 때를 잃어버린 먹구름. 빛을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기억은 모래시계 같다. 하나씩 지울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어둠의 보풀을 떼어낼 때 겨울은 겨울나무처럼 눈을 뜰 수 없다. 네, 빛의 다락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 시는 몇 부에 있는 시죠? 네, 이 시는 1부에 1부에 네, 있는 시입니다. 2부군요. 2부군요. 네, 죄송해요. 2부의 2부. 전반부에 네. 있는 시입니다. 총 3개의 부로
나누셨는데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시집을 보면 1부, 2부, 3부로 나누셨는데 어떤 주제나 기준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시집을 엮으면서 그 부를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네. 네,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는지. 1부와 2부는 어떤 첫 시집과는 어떤 다른 결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1부에서는 어떤 제가 천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두 번째 시집에 천사를 아예 쓰지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많이 천사 고민을 금지잖아요. 아, 네. 저도 그런 고민을 늘 네. 합니다. 그 시집 제목 보고 제가 짜증났어요. 근데 호수니까 괜찮아 이랬죠. 쓰지 마.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부에는 좀 천사를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을 했고 왜냐면은 첫 시집 때 천사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현우 시인님의 시집에는 약간 그런 질문을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그린 천사는 한쪽 팔이 없는 아, 한쪽 날개가 없는 한쪽 날개와 한쪽 팔이 없는 네, 천사. 그런 천사였는데 그래서 1부에서는 좀 천사의 형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2부에서는 첫 시집을 읽으면서 네. 정현우 시인의 천사는 어떤 형상인지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네. 그 부분을 이제 1부에서 조금 더 그 형상화를 신경을 좀 네, 보여주자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좀 더 어떤 식물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넣고 싶었고 그리고 3부에서는 좀 1부랑 2부랑 결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음 시집을 예견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군요. 2부에서는 어떤 식물성과 또 네. 유년의 이야기와 함께 네. 이렇게 엮어낸 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날개 잃은 천사 낭독하시는데 노래처럼 들린다. 아, 정말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준비한 질문 중에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는 2015년도에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때 이제부터 정현우 시인의 발표작들이나 데뷔작들을 이제 쭉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뭐랄까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네. 제가 제 기억에는 2015년도 경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어린 화자들이 시의 전면에 등장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글쓰기잖아요. 기억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네. 그런 식의 글쓰기, 혹은 시쓰기를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을까가 또 궁금합니다. 아, 저는 시를 고등학교 때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시들이 뭔가 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시들을 뭔가 한꺼번에 어떤 저의 세계관에 넣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래서 유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소년이 어떤 절반은 저 이야기고 절반은 저 이야기가 아닌 약간 반반씩 허구와 어떤 진실과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반반 섞어서 뭔가 저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년 시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실만 가지고는 유년을 쓰기 참 힘들죠.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읽은 시 같은 경우에 진실만 가지고 썼다면 어머니께 전화를 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맞아요. 네. 되잖아요. 이렇게 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린 화자로 글쓰기 혹은 유년의 기억 글쓰기를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묻혀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글쓰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추천할 만하다고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웅숭하게 나에 깊게 들어가 있는 슬픔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핍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보물창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만의 어떤 보물창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꺼내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슬픔이 어쨌든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과 슬픔도 어떤 글쓰기의 자양분이 되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에게 우울과 슬픔은 어떻게 보면은
재능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 우울한 슬픔이 어떻게 보면 독자와 창작자를 이어주는 어떤 공명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전으로 돌아가는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할 때마다 힘이 좀 붙이는데 그 처음에 정현우 시인이 추천해 주셨던 운동을 한번 하면서 네. 돌아가서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책이 아주 좋아요. 뒤로 가는 글쓰기. 네. 네, 벌써 다음 시집 기대됩니다라는 말씀이 또 있네요. 네. 다음 시집은 아마 3년, 2년? 약간 좀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시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거 두 번째 시도 준비하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을 낼 때마다 뭔가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다 네. 이제 모은 거를 이제 탕진하는 네. 느낌으로 시집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0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를 쓰시는, 시나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첫 문장이 참 어렵다. 그래서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네. 있었습니다. 시를 쓸 때요. 네네. 첫 문장이 참 어렵다. 지금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독자로서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첫 문장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요? 첫 문장은 칼을 품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칼이요? 네. 네. 정말로 벼르고 벼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빗으로 만든 칼인데 이렇게 한 번에 탁 찌르고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첫 문장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좋죠. 네. 첫 문장. 첫 문장만 좋은 것 같아요. 첫 문장에 네. 공을 많이 들이는. 맞아요. 네. 첫 문장이 네.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인가요? 저는 첫 시집 준비할 때는 영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시집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영감을 찾으러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글쓰기와 시쓰기도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영감을 기다리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첫 시일 때는 어떻게 보면 영감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영감을 찾아서 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글쓰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를 가기 전에 한 질문 더 있네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어린 화자를 네. 지금 만약에 만난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길을 헤매고 있는, 고양이를 네. 데리고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만난다면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아니면 뭐 무엇을 함께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지 네.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현우야, 네가 그 고양이를 키우지 말았어야지. 로미오를 드리지 네, 않았어야 맞아. 돼. 그 고양이가 근데 많은 걸 저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어렸을 때는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엄청. 극아이였거든요. 99%의 아이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약간 이성향인 줄 아시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극아이 성향인데 어느 정도 아이 성향이었냐면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아줌마를 부르거나 이런 거를 못 불렀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발표하거나 이러면은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약간 그러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 성향을 드러내도 되겠다. 너는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너무 필요하게 네. 숨어있지 말고 너무 숨어있지 마라. 약간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제가 노래할 때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음악 시간에 선생님들은 A뿔을 주고 이제, 너 노래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애들이. 저는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다고 웃는 거예요. 그 실기 시간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는 건가? 근데 애들은 왜 웃지? 약간 이러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알 속에 오랫동안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게. 그렇군요. 근데 또 그 내향형일 때 그 자기 스스로 가진 그 내밀한 그런 감정들을 또 소중하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낸 친구들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기억들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때 호수씨님은 MBTI가 뭐예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E랑 I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울할 그렇구나. 때는 I였다가 네, 사람이 싫어지면 I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지면 또 E였다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E일 때 제 모습만 봅니다. 네. 왜냐면 I일 때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네. 호수씨님의 그 시집에 나온 천사들이 어떤 형상인가요? 천사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가 나오죠. 천사는 제 천사 지금 정윤수 선생님이 낭독했는데 제 얘기를 갑자기 아니 하나요? 순간 궁금해가지고 아, 아니 왜냐면 네. 천사를 나만큼 잘 쓰네 이런 생각했어요. 네. 제 천사는 일단 날개가 없고요. 날개가 없구나. 아예 날개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날개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 천사 같은 무언가를 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되돌아보면 굉장히 외롭고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필요했을 때 누군가를 그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천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친구였죠. 친구였습니다. 묘묘 그래서- 같은 존재였던 그래서 것 우리는 같아요. 친구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좋고요. 그 다음 시를 또 한 편 청해 듣고 네.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는 툰드라의 유령. 네. 호수님이 읽어주시나요? 아니요. 정현재 시인께서. 제가 읽나요? 네네네. 115, 여러분 115페이지를 보시면 툰드라의 유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수시님이 제가요?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왜냐면 툰드라의 유령은 제가 좋아하는 시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유독 호수시님이 언급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툰드라의 유령. 악사가 보이는 부둣가,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점쟁이들을 본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램프와 칼을 가방 속에 넣는다. 칼 끝에서 낙하하는 별들이 죽은 사람의 몸 같다. 아가미를 자른 곳마다 발가락이 아래로 자라고 인간에 가까운 말들이 헤엄치는 그들을 삼키고 물보라가 없는 물갈퀴가 만개한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면 여러 갈래로 벌어지는 빛. 개들이 죽은 이들의 팔에 물어오고 손이 긴 가느다란 휘파람을 부른 여자. 배가 부두에서 멀어질 때, 영혼이 몸에서 멀어질 때, 부둣가에 올라온 인어들은 매일 태어나는 노래가 더 나쁜 생각에 가까워질 때 멀어지는 침묵과 흰 곁으로 남겨두는 돛. 하늘은 기다리는 구름을 읽는 이미지, 물속으로 도래하는 밤, 그 밖의 목소리, 서소리 없는 처음이 꿈의 사슬로 묶일 때, 더 얇아져 옅은 것들과 마주하는 불면을 참고 있는 얼굴. 꿈을 넘지 못하는 발과 문을 가진 어둠은 자꾸 사람에게 얼굴을 돌려준다. 좋네요. 아, 다행입니다. 예, 안 틀린 것 같아요. 네. 네. 시켜서 읽어봤는데 시간을 벌려고 맞아요. 저한테 시킨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시는 툰드라의 유령은 1집에서도 첫 번째 시집에서도 요 연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식구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사냥을 가는 어떤 이누이트 네.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고 고래가 밀려오는 시도 있었죠. 맞아요. 큰 고래가 밀려오는 그 시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1시집에서 있던 연작이 2시집에서까지도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네. 잠깐 이야기하긴 하셨지만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네. 어떤 지점이 있지? 그리고 또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면 또 어떤 지점이 있지? 네, 궁금합니다. 그 툰드라의 유령은 연작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족, 어떤 부족 이런 부족. 예, 어떤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떤 세계관 속에 또 다른 세계관을 넣고 싶었고 어떤 겨울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전생에 있었다면 이누이티가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누이티의 어떤 가족의 삶을 아마 30대도 이어서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소설이 끝나면 그 다음 소설은 이누이티의 소설이 아닐까. 잠깐만,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소설을 또 쓰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게. 시집을 네. 쓰고 에세이를 하시고 노래를 하고 이번에는 소설까지. 아, 네,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저도 꼭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운동의 힘이라면 저도 운동을 꼭 해보고 싶네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그러면 이제 3집이나 세 번째 시집이나 그 다음 시집에서도 이제 툰드라의 어떤 부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해도 괜찮은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툰드라의 세계의 이야기는 어떤 과학의 세계 이전, 혹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어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네. 어떤 민담과 선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가는 중간에 있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게 사냥을 배우러 가거나 맞죠? 그런 것들을.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소년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끔찍함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어떤 중간의 어떤 순간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날카롭게 드러나는 그런 연작들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꿈보다 해몽이네요. 시보다 해설이 더 좋네요. 아니, 시가 워낙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겨울과 추위입니다. 정현우 시인의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서늘한 어떤 이미지나 또 추위의 이야기가 날카롭게 그 화자와 배경을 휩싸고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겨울을 좋아서 겨울 이미지가 나오는 건지, 네. 아니면 겨울이 그 추위를 힘들어하거나 싫어해서 겨울을 자주 쓰게 되는 건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울 때 시가 나와요, 항상. 좋아하는 더우면- 건가요? 더우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몸이 진짜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잠이 없는데 잠깐 자가 약간 김현증 같이 잠깐 자가 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이 없어야 시를 잘 쓰기 때문에 추위가 있어야 돼요. 잠이 없을 때 겨울을 좋아하는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서늘한 어떤 이미지나 이제 뭐 차가운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올 겨울 어떻게 기억나는 한 장면을 꼽는다면? 고드름이 맺혔는데 그 고드름 안에 거미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갇힌 거군요. 네네. 고드름 안에. 그러면서 그게 여기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인들은 이런 이미지 보면 한 장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 한 그거 장 보면 하죠. 네.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네. 그런 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생이란 시거든요. 이따가 네. 바로 이거를 한편 청해 듣고 낭독해볼까요?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대생 100페이지에 네. 있는 시네요. 네, 100페이지입니다. 네, 낭독해보겠습니다. 대생. 거미줄을 조금씩 당겨서 어디까지가 꿈인지 기억해봐. 아래 속눈썹을 실뜨는 나무. 가질 수 없는 잎들의 마디로 나에게는 새들을 버리지. 눈동자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창문. 다시 그려지고 마는다는 빛을 견디는 나선형의 귀와 깃을 닫혀놓은 실선. 고드름. 한 줄로 자라나는 하늘빛 내부. 눈을 뜨면 사라지는 순간들은 한 곳에 있고 빛은 직립이다. 네, 대생이라는 시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를 쓰는 일이 이미지를 모으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나만의 것으로 다시 한번 더 써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창문이라든지 이제 고드름에 대해서 정현우 시인만의 어떤 뭐랄까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드름 한 줄로 자라나는 하늘빛 내부. 네, 여러 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고드름 안에서 그 거미줄이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얼어있는 네. 그거를 보고 함철이 나왔군요. 맞아요. 그때 너무 좋죠. 맞아요. 그런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영감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신기한 이미지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지를 이렇게 찾으러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모아놨다가 당장 안 써져도 저는 한 1년 정도 묵히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는 또 써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 담그듯이 이렇게 담궈놓고 네, 마감 있을 때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잠깐 이렇게 네. 좀 볼까요? 첫 번째 시집이 메가 히트급이었던 터라 두 번째 시집 내는데 부담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메가 히트였죠. 네. 이번 시집은 네. 이런 점이 첫 시집과 다르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부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어떤 두 번째 시집은 어떠한 것들이 모여서 두 번째 시집이 결정이 될까? 어떤 두 번째 시집이 모인 결정체는 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도가 이 시집의 컨셉이라고 하면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썼던 시들이랑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약간 어둠 속에 이렇게 스튜, 야채 스튜 같거든요. 어둠의 스튜.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 상실되는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되고 환원되는 어떤 순간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 약간 그러한 기대, 어떤 사후세계가 있다면 사후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아름다운 거짓말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시들을. 그렇죠. 그 애도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상실하면서 상실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실이 우리를 우울을 가져오게 해서 우울 안에 갇혀지게 되는 것이 우울이라면 애도는 그 상실을 어떻게 보면 다시 삶의 동력이나 아니면 생애 한 가운데로 풀어놓는 어떤 힘으로 돌려놓는 어떤 과정 혹은 순환 혹은 승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현우 시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울과 애도가 다른 점, 그건 애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네. 태도나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울은 그냥 어떤 애도의 마음이 없다면 나 자신 물속에 그냥 이렇게 돌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깊숙하게 계속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애도는 그 상대방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 약간 불쌍하게 여기고 어떤 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의 감정이 어떤 애도의 감정이 같이 들어오면 이게 교차가 되면서 어떤 사랑의 감정은 아니지만 어떤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류애적인 감정인가요? 그래서 인류애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각적으로 어떤 마음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에 갇혀있지 않고 애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과정, 겪어나가는 과정이 정현우 시인의 이번 이 집 시쓰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시네요. 예술가적 기질은 타고나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이거 약간 동서고금 오랜 동안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시는 예술적인 것은 기질인가, 노력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시인이나 소설가나 작가나 어떤 일반 글을 안 쓰시는 분들보다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리하다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글을 안 쓰는 분들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수성이 더 부족하거나 예리하지 않다고 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글을 써야겠다
나는 마음가짐 같아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발현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모양새가 좀 약간 다른 거겠죠. 사람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는 마음가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태도.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한 편 더, 요 질문만 읽고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독자입니다. 두 시인은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를 뭐 최근에 발간된 시집이나 아니면 뭐 문예지에서 시를 읽으시는지. 그렇죠. 항상 챙겨보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처음 이제 시를 접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시를 해석하고 어떤 문제를 그렇죠. 맞추려고 이렇게 그렇죠. 배우잖아요.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면 네. 그래서 시를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시를 감각해라. 맛을 보아라.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날지 냄새를 맡아라. 오감을 열어서. 한 줄이라도 그렇게 뭔가 맛을 느끼고 뭔가 마음속에 약간 좀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으로도 시의 해석은 완벽한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다음 시집, 다음 시 청해 듣겠습니다. 프리즘이라는 시고요. 네,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프리즘. 66페이지입니다. 네, 66페이지, 2부 66페이지에 있는 프리즘 청해 듣겠습니다. 네. 프리즘. 잠자리에게서 심장을 꺼낼 수 있다면 행운. 시간이 만든 보드라운 넝쿨. 아물지 않은 두 눈에 누가 투명한 알들을 쓸어 놓았나. 알면서 모르는 척 곡선을 그리며 쌓여 죽은 잠자리 눈. 머리를 돌려 떼어내면 복도에는 사마귀를 잡는 까마귀. 손목마다 잠자리 날개들이 돋고 빛을 쓸고 가는 복수형의 빛. 너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가위질한 손가락들을 가지런히 모은다. 햇빛. 문을 열고 나온 빛은 꼬리를 자르고 가는 긴 검은 새들의 여백을 지키며 돌아오지 않는다. 실눈을 뜨는 나무는 너를 죄라고 이야기한다. 네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는다. 네, 프리즘이라는 시였습니다. 프리즘은 이제 빛을 나누는 네. 거겠죠. 빛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분광하는 그런 장치일 텐데, 시를 다시 한번 보면 잠자리에게 심장을 내가 꺼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죽음을 주는 행위겠죠. 근데 그것을 행운이다 라고 말하는 화자, 그러니까 잠자리에게 심장을 꺼낸다, 그 행운이다 사이에는 어떤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화를 바로 시킬 수 없는 어떤 뭐랄까요, 덫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들을 따라가면서 짐작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맨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이 첫 문장의 모티프가 어떻게 변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죄죠. 그리고 그 죄를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까 심장을 빼앗는 죽음을 행운이다 얘기한 것처럼 라고 말할 때까지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는다로 끝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어떤 도약일 텐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랑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그 죄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일 텐데, 어떤 부분이 죄와 사랑의 공통점? 죄와 사랑. 죄와 사랑이라는 네. 소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랜 주제인 것 같아요. 성서에서도 오랜 주제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죄.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저희한테 줘놓고 사랑해선 안 될 죄. 죄, 사랑. 어쨌든 이 시에서는 죄와 사랑, 어떻게 보면 이지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로 잇는
네. 것 같아요.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죄책감 같은 것도 같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마다. 결국에는 다 끝나고 마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관계든.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죄책감 같은 것들, 죄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키우던 반려식물이든 반려동물이든 그렇죠. 에서도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묘묘 같은 고양이도 어쨌든 그렇죠. 그 묘묘는 저에게 이제 일방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어쨌든 이제 세상에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어떤 받기만 했던 존재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죄 짓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무언가를 떠다 보낼 때 그러면서 애도의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요. 기도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기도와 시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현우 시인의 시에는 기도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네. 시를 쓰는 이가 기도하는 이가 저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시를 쓰는 게 그러니까 저는 시인이 있다고 믿는데 그렇다고 종교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떤 유년 시절에는 있었지만 또 시기별로 생각하면 또 열심히 믿었다가 또 이제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신을 생각할 때는 뭔가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에게 시라는 도구고 시를 통해서 어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결국에는 해결이 됐으면 지금 천국에 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돼서 시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새 졸음운전을 하거든요.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천국에 가지 않게 졸음운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졸음껌을 오늘 정현우 시인께 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사주세요. 그러니까 네. 졸음껌을 네. 씹으면서 아까 전에 그 기면증 네. 제가 좀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창문을 열고 운전을 네, 하시고 그러니까요. 히터 트이지 마시고 네. 추위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추위 속에서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집에는 아까 재와 사랑도 그랬지만 빛과 밤, 생과 죽음, 뭐 인간과 신, 그리고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비되는 어떤 시어들이 한 시 안에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시집을 읽고 제가 궁금해졌던 것인데 아까 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인이 생각하기에 정현우 시인 생각하기에 죽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반대말이요? 죽음의 반대말은 사랑이 사랑. 아닐까요? 아, 죽음의 반대말은 네. 사랑.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죽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죽음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시인의 반대말이요? 네. 시인의 반대말은 사인. 사인? 네, 사인. 사인. 죽음의 이유인가요? 시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렵네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인의 반대말.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인의 반대말은 그러게요.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다로 넘어갈까요? 시인의 반대말은 대답하기 어렵다. 네. 백지인가요? 네? 백지. 아, 그러니까 백지면 안 되죠. 아닌가? 백지도 시를 쓰는 건가요? 시인의 반대말 백지. 쓰지 못하는 거니까.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15분 정도 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집에 대한 또 예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멸하는 밤이 네. 이번 시집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라져가는 밤의 소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소멸하는 밤 이후에는 시인이 무엇을 보게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가장 빠르게 나오는 건 음악이고요. 아, 네. 음악이고 소멸하는 밤의 제목으로 제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아, 네. 그것을 네. 이명주 아, 네, 파페라 이명주. 네, 테너 이명주님이 그것을 타이틀곡으로 부르시고 네. 네. 언제 나오나요?
6월 중순이에요. 6월 중순. 네. 아, 임형주님. 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현우 시인께서 하는 노래와 음역대가 또 비슷한 맞아요. 것 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빠르게 뭔가 소멸하는 밤과 관련된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작곡도 하셨다고요? 네, 작곡도 합니다. 아, 작곡도 하시나요? 네. 아, 네.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저는 곡을 다른 분이 쓰셨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아, 맞아요. 맞죠? 네. 공부를 다시 맞아. 그간 작곡 공부 열심히 했죠. 운동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곡도 하고 네.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시도 쓰고 네. 경이롭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것은 소멸하는 밤 같은 제목의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을 읽고 나서 어떤 후기 같은 느낌으로 또 접근해도 되겠어요. 저희들 그 독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세 번째 시집은 아마 제가 어떤 그간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농축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청타가 받아놓긴 했는데 시가 써질지 모르겠으나 뭐 마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써지겠죠. 네. 마감이 영감이라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소설 지금 쓰는 것은 슬픔의 반려의 확장판이에요. 에세이집 네. 슬픔의 반려. 네. 그래서 묘묘가 그대로 나오고 단편인가요? 아니면 중편? 장편이에요. 장편이고. 네. 장편을 또 쓰고 네. 계신다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고 저희 시 한 편 더 읽을 건데요. 그동안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이라든지 소감들을 간략하게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드리면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질문들을 토대로 또 시간을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어주실 시는 무엇인가요? 네, 엔젤아이즈 시입니다. 엔젤아이즈. 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6페이지, 일부 16페이지에 있는 시입니다. 엔젤아이즈. 나는 밤이었던가, 감기는 눈꺼풀이었던가, 그렇게 시작했던가. 지는 잎이 더 아름다운 곳을 천국이라고 믿으면서 지어지는 슬픔과 지어지지 않는 슬픔을 말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피어 떠오르는 사체들, 복서를 내리는 신의 손가락, 인간 다음에 인간. 천사는 나의 이마에 손을 짚는다. 내 안에 손을 넣고 투명하게 쌓이는 촉감들, 떨어지는 날개들을 쓸어 모아도 부서지는 완벽한 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언제부터 나였을까? 목을 베는 저녁의 부엌,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매일 비행운을 생각하는 전사에게 침묵하기. 빛을 가진 질감은 인간에게 거칠다. 완벽한 슬픔의 각도로 갇혀버린 두 빛. 울음이 언제 터뜨릴지 모를 두 개의 눈을 천사가 자꾸만 건드릴 때 슬픔은 몰래 쌓인다. 시간차를 두면서 당신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 숨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천사가 나를 내려보고 그런 인간의 저녁창은 왜 슬픈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마음 위로 마음은 왜 쌓이는가? 네, 엔젤아이스라는 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여기 직접 이 공간에 찾아주신 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찾아오신 독자분들께서도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질문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이 시랑 엮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슬픔이었죠. 나선영의 이렇게 슬픔도 있었던 달팽이였던 맞아. 그 네. 시도 문장이 기억나는데 어떤 문장이었죠? 슬픔이 돌아가지 않는 슬픔은 오른쪽이야. 더 맞아. 이상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오른쪽이야. 맞아요. 네. 그때도 이제 슬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오른쪽. 나선영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집에서도 그 변주랄까 남아있을
남아있겠죠. 남아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때의 슬픔과 지금의 슬픔이 어떻게 보면 질감이 다르다거나, 네. 아니면 그때의 슬픔 이후의 어떤 슬픔이라거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시집에서 나왔던 슬픔은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던져놓는, 네, 지그재그로 널브러지게 막 만들었던 슬픔이었고, 정제되지 않은 그렇죠. 슬픔이었고, 두 번째 시집은 굉장히 정제하고 깎아서 만든, 정말 슬픔 이후에 찾아오는 슬픔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약간 보이지 않는 유리 깔때기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정제를 해서 절제해가지고 내린 결정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군요. 시를 쓰다가 잘 안 풀릴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주로 어디서 글을 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끔 이제 깊은 새벽이죠. 밤 중에 정현우 시인이 인스타 라이브를 키세요. 그러면 이제 시를 쓰고 있을 때도 있고, 뭐 음악을 듣고 계실 때도 네. 있고, 저도 이제 잠이 안 오는 밤에 많이 듣다가 잠들곤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시가 안 풀리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시가 안 써질 때는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러 갑니다. 너무 건강하지 않습니까? 시가 안 써질 때마다 운동을 하고. 네, 산책을 하러 가거나 산책을 달리기를 하러 가거나 헬스를 하러 갑니다. 보통은 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데 네, 목소리가 담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관리를 맞아요. 하셔야겠군요. 네. 좋습니다. 주로 어디서 글을 쓰시나요? 집에서도 쓰고 카페에서도 쓰고 뭐 서울에 있는 집에서 와가지고 쓰기도 하고 네 자꾸 장소를 바꾸는 타입이에요. 계속 한 곳에서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어디서 제일 잘 써지는가요? 그러면 이번 시집을 가장 많이 쓴 곳. 지분에 따지자면. 네. 우리 집 앞에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 8분 정도 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 참고하시는 작품이나 즐겨 들으시는 노래가 있나요? 요즘에 시 많이 쓸 때 미제레를 네, 미제레. 많이 들었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네 맞아요. 네, 그거 그냥 틀어놓고서 많이 들었고 요즘에는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 있거든요. 푸른 산호초. 마츠다 세이코라고 예전에 이제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 하이틴 되게 유명했던 여가수 있거든요. 그거 노래가 들으면 되게 상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쓸 때 약간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울을 자꾸 위로 올려주는 그런 느낌? 사실 가장 진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핸드폰을 켜서 재생 목록을 보는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숨어 듣고 싶은 명곡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를 한 편 더 읽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는 마지막 3문도 좋았는데 이걸 다 읽기는 조금 어렵겠죠. 한 편의 시를 네.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롤모델 있으세요? 롤모델이요? 운동하시면서 롤모델 뭐 있나요? 롤모델? 운동선수 중에서 그러게요. 없죠? 네. 그러면 그냥 롤모델. 롤모델이요? 가수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는 많죠. 이소라 씨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시겨로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시겨로스도 많이 좋아하고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일은 어떤 것이에요? 혹시? 어떤 시인은 저한테는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체성 네, 가깝죠? 자아, 자아.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자아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노래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이제 시가 사실 원고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시가 가져다주는 어떤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랄지 그런 여백해주는
어떤 아름다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시를 정현우 시인의 시를 참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낭독회 자리가 시를 쓰는 마음과 시를 읽는 마음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통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정현우 시인의 시를 읽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말이 오늘 있다면. 네. 이게 또 금세 또 밖에 어둠이 이렇게 깔렸는데 지금 저녁이 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시인으로서 살아보니까 몇 년 살았죠? 농담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인으로 살아보니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쓰면서 시를 쓴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더 인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완성됨을 좀 완성되기 위해서 슬픔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 같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슬픔을 알게 될 때는 완벽하게 내가 인간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죽음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은 어떤 또 시들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현우 시인의 시를 맞아요. 기대해 주시기를. 그래서 결국 인간이 향해 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일이 아닌가.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편을 읽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고요. 3분 남았고요. 네, 마지막 인사 먼저 드리고 저희가 시를 읽을까요? 네, 시를 다 읽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겨울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에 있는 시죠? 겨울의 기도. 잠시만요. 93페이지. 네, 3부의 첫 번째 시입니다. 겨울의 기도.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슬픔이 나를 알아볼까봐 눈발 속을 나는 미친 듯이 걸었어요. 오롯이 한 사람을 지우는 것은 눈처럼 오고 가는 일이구나. 종이장처럼 구겨진 당신을 안아보고는 내게 용서를 구하는 신을 생각했어요. 견딜 수 없는 눈보라의 밤은 서서히 부서지고 있는 당신을 모르는 척 이미 혼자 나를 멈추어 서게 하고 눈빛이 한 사람의 눈빛으로 머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손등 위에서 시들고 싶은 시들이 너른 잎들이 우리의 두 눈을 가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수한 것이라고 우리는 슬픔에게 말을 빌려야 하는 것이라고. 겨울숲이 우리를 모두 해적이고 나서야 죽음의 얼굴들이 울다만 가지들을 흔들 때 기다리고 마는 것뿐임을. 죽은 몸을 껴안고 묻힌 자리 위로 눈을 내리는 겨울의 마음을 귀 기울이다 마는 것뿐임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희 나눴던 대화에 대한 답변 같은 시 같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정현우 시인의 시작 활동과 시 말고 또 이제 음반 활동도, 음악 활동도 기대하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